자, 현실적인 앞마당 관리법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마당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앞마당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나 앞마당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앞마당이 수도권에만 15개 정도가 있어요. 만약 지방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 2억의 투자를 목표로 한 달에 한 번 투자 물건을 뽑으려고 하는데 매번 앞마당 전수조사 시세 따기를 하다 지쳐서 결국 시간에 투자 물건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매번 좌절감 느낍니다. 근데 매번 앞마당 전수조사를 한대요. 15개가 있잖아요. 와, 전수조사 진짜 힘들 거거든요. 근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지칠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결국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단지들만 추려서 계속 시세를 보는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저에게 앞으로 내년에 2호기 투자를 위한 현실적인 앞마당 관리법 시세 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는 어떻게 좀 앞마당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앞마당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는 앞마당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저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는 한 달에 3-4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4개? 4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계속 쭉쭉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 지역들 중에서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달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근데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 한지는 전수조사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근데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아파트를 그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위해 전수조사를 자주 하는 방법보다 앞마당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정찰병의 단지를 뽑기.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주는 단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를 지역별로 5개 이상. 그러니까 이분이 15개잖아요. 15개면 정찰병은 몇 개가 돼요? 그렇죠. 75개가 되는 거예요. 이 75개의 단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5개 이상이요. 근데 75개 충분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람 설정까지. 그래서 이때 선정하는 기준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단지를 무조건 넣습니다. 대단지를 넣는 이유는 뭘까요? 거래되는 게 계속해서 보이니까. 그리고 물건도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 시세 흐름을 찾는 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대단지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관악구를 하게 되면 어디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드림타운 넣어야 되는 거죠. 세대수가 많으니까. 거기에도 넣고 대장 단지 넣어요. 왜냐면 대장 단지가 흐름이 좀 빠르니까. 그리고 내 투자금으로 가능한 단지를 해가지고 저평가 단지, 대투자 검토 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찰병 단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쉴 새 없이 알람이 다닥다닥다닥 울릴 겁니다.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근데 그 알람이 울리는 걸 별도로 해서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합니다. 진짜 투자를 하려면 매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매물이 있거나 싼 매물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75개 보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2-30분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2-30분이면. 그리고 그거 정되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이게 손의 그런 손놀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달라지 예술의 경지로 다가설 겁니다. 쑥쑥쑥 이게 돼가지고 진짜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빨라지만 컴퓨터로 보는 것도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매일 확인하세요. 이게 습관이 진짜 좋아요. 저 네이버 매물로 부동 확인하게 되면 뭐가 좋냐? 매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개수가 몇 개 있었는지 기억이 나요. 중복 매물 없었을 때 매매 개수가 60개였고 전세 개수가 30개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똑같아요. 하루가 지나 똑같았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여기가 60개인데 여기가 25개 된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아, 전세가 없어지고 있구나. 그럼 전세 매물도 보는 거죠. 저가 매물 사라지는지 아니면 고가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일 확인하는데 또 여기서 알람이 뜨는 거죠.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살짝 화면 달라진 거 보시죠. 이게 한 달 정도 전이에요. 한 달 정도 전인데 가격이 방 3개짜리가 9억에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방 3개짜리인데 8억 7천이네? 이런 뭐예요? 바로 전화하는 거죠. 바로 전화. 이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보면 보여요. 안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보일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매일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단지를 매일 봐요. 그럼 보이거든요. 보여요. 보이고 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매매 가격이 조금 전처럼 9억에서 갑자기 8억 7천으로 보여요. 참고 이거는 고층이에요. 고층이라 싸게 나온 거예요. 8억 7천으로 내려간 거라 가정을 할게요. 8억 7천 내려가요. 그 전세가 매물이 싹 사라지면서 전세가 원래 6억이었는데 6억짜리 없어지면서 6억 5천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이 물건 사야 되나요? 아니죠. 이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전수를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단지도 예를 들면 이 단지가 지금 2억 2천 정도에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봉천 부산도 2억 2천에 가능할 수 있죠. 2억 3천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아파트도 2억 5천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 선택을 해야 돼요? 더 좋은 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좀 전세가 없어지면서 매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쪽에는 벌써 전세가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금액 확인하면서 매매 가격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는 전수 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던 곳이 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 보면서 하려면 내 생활에 내 안마가 늘릴 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지역들만 전수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물건을 발견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9억에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발견을 해요. 그게 좋아서 매물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물 예약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저라면 이 매물을 지금 제 기준에서는 우선순위 1번으로 세워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랑 비슷비슷한 단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랑 같이 투자 검토에 올렸던 단지. 얘가 두 번째 단지, 얘가 세 번째 단지예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8억 7천, 얘를 봤더니 9억 3천 정도예요. 단지는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투자금 또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세 군데를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닙니다. 나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를 다닐 때 이 아파트 하나만 예약을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제일 좋은 물건이니까 얘 하나만 예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단지 하나만 예약, 이 단지에서 이거 하나만 예약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물건 몇 시부터 볼 수 있어요? 10시부터 볼 수 있죠. 그럼 10시. 이걸 13시. 3시간 간격. 이걸 16시. 이렇게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를 봐요. 물건을 봐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쫙 오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다 가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싹 다 가서 얘 물건보다 좋은 게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지금 9억 5천인데 전세가 6억에 맞춰져 있어.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얘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얘보다 좋은 게 있으면 보되, 이거보다 안 좋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좋은 게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8억 8천인데 전세가 지금 6억 7천에 껴져 있어.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저 매물 볼 건데 언제 보여줄까? 지금 여기가 16시부터 보게 된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혹시 7시에 볼 수 있나요? 저녁 7시. 이때 제가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시간 돼서 1시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한 군데 갔다가 싹 돌면서 또 좋은 물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물건 있으면 7시 30분에 예약. 또 여기서 보고 좋은 물건 있으면 했는데 좋은 물건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물건, 여기 좋은 물건, 여기 좋은 물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다 협상 들어가는 겁니다. 3개 다 협상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조건 제일 잘 맞춰지는 걸로 나한테 가장 맞는 물건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지 내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면 그 매물 플러스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 모두를 확인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네이버 부동산 몇 분 정도 볼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지금 봐요.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시세가 바뀌어요. 특히나 옛날은 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지방을 봐도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도권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세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오고 가고 하는 흐름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앞마당 관리 이런 식으로 앞마당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진짜로 더 필수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물건을 잘 찾는 방법이에요. 이제 올해 1억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투표를 받고 3억으로 수지구 신축을 보고 있는데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서 최근 서울 사급지,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 관악구, 노원구, 평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시기상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 전세 낀 물건 위주로 보고 있는데 서울은 투자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서울 사급지에 꽤 괜찮은 단지, 지금은 9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살 때 8억 후반대에 샀어요. 근데 현금 전세를 6억 5천에 구했어요. 현금 전세로. 근데 실제로 이게 구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에 현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세가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투자의 물건을 딱 지정해놓고 보게 되면 그 물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전세 낀 매물만 보려고 하잖아요. 진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네이버 매물에서 볼 거죠. 네이버 매물에서 전세 낀 매물이다 하게 되면 전세 낀 매물은 보통 어때요? 다 전세가 저 아래쪽에 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내 투자금 살려고 했던 아파트인데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같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전세 낀 매물을 사게 되면 편하긴 해요. 편하게 사도 좋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제가 만약 한다면 이거 전세 낀 매물뿐만이 아니라 주인 전세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전세 대기자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실제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 대기자. 나 이거 전세를 가려고 줄 서 있는데 누군가 매매를 해주게 되면 들어갈 텐데 전세 매매를 하기는 싫어. 이런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들 특징이 뭐냐면 매매 개수는 7, 80개가 되는데 전세는 없어요. 이런 아파트 대기 수요가 나와요. 근데 대기 수요가 나오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진짜 전세 빨리 빼고 나와야 돼요. 진짜 전세 빨리 빼고 나와야 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7억이에요. 전세 얼마에 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목표. 얼마에 뺐으면 좋겠어요? 7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전세 얼마에 빼고 싶으세요? 야, 입이 거의 다 여기서 다 이건데 말은 하지 못하. 네. 5억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괜찮아요. 네, 7억인데 5억으로 전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일단 몇 명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저 이거 7억에 사고 또는 매매 조금 더 깎아주세요. 저 이거 어차피 매매 개수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물건 많은 것 같은데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매매 물건 잘 협상해가지고 좀 더 싸게 샀어요. 그리고 전세 5억에 대한 세입자를 맞췄어요. 이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실거래가에 찍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수요가 전세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뺀다라고 했을 땐 좋은데 만약에 이걸 여기서 매매가 거래가 되는 시점에 전세가 없는데 매매가 전세로 돌아올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매물 인자를 하다 보면 그런 물건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빼고 나올 수 있을지, 매매랑 전세랑 계약서를 같이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실제 매매를 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투자금은 좀 많이 들어갔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좀 자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자주 간다는 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내가 이거 살 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매일 가면 이 사람이 그냥 놀러 온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사는 사람이 될까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갔다가 연락도 안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여기 살 거라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갈 것 같아요. 참고 저는 처음 투자할 때 거의 그 부동산에 매일 출퇴근할 정도로 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할 것이라면 투자를 진행할 거라는 확신을 꼭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까지 안 하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물건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매수했던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자주 부동산 연락도 하고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떤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4명인가? 5팀이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먼저 보고 그 다음 팀 봤대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봤던 사람들이 계좌번호 달라고 막 이렇게 좀 아우성을 쳤대요. 근데 여기 워낙에 관계가 좀 부동산이랑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야, 너 얼마 만에 결정할 수 있겠어? 내가 그 시간까지 정해준다면 그 시간까지는 막아줄게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뒤에 얼마 올랐을 것 같으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뒤에 바로 가격이 왜냐면 그 저가 매물이 없어지고 나서 그 뒤가 바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더라도 사지 않더라도 부동산 사장님과 친분을 쌓아두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친분을 쌓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냥 아무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는 이야기,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 사장님과 내가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녀 이야기를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플러스 제가 그때는 캠핑을 좋아했으니까 캠핑 이야기 해도 같이 좀 맞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 사투리를 좀 쓸 수 있다 보니까 지역 사투리를 쓰더라도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경상도 분이구나. 아, 나 경상도 사람이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연관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넥션을 만드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껏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좀 부동산 사장님의 반응이 좋거나 한 걸 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부동산 갔을 때 그걸 똑같이 쓰세요. 그 레파토리가 아마 본인만의 레파토리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속해서 실전으로 부동산에 갈 텐데 그때마다 내가 계속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확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상대적 저평가예요.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오지만 상대적인 비교평가로 저평가 아닌 경우에 저환수 원리에 저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3번 부천의 경우 부천의 단지는 정고점을 넘지 않지만 3번의 단지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가 올라서 3번보다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저평가로는 3번이 싸지만 부천은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 부천이 상대적인 저평가가 아니지만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저의 투자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이런 경우 많이 볼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지와 평촌의 경우였어요. 이게 어땠냐면 수지 vs 평촌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수지 가격이 더 비쌌어요. 얼마 전까지. 평촌이 지금은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더 비싼데 평촌이 더 쌌어요. 근데 평촌에 투자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는 전세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좀 더 비싸지만 전세가가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가 수지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수지 투자하세요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평촌 사니까 평촌 기다리세요. 전세 올라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답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싼 거 사기 전에 일단 내가 사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내 투자 기준에 들어온다면 이제 그 다음 걸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같은 비싼 가격대로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매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가 전세가가 안 돼. 내 투자금이 안 들어와. X. 안 들어와. X. 들어와. O. 그럼 얘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얘를 계속 보고 있으면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평촌을 기다렸는데 평촌이 가격이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얘도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떠버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자는 절대적 저평가 속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저평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원래 절대적 저평가는 좀 시장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싼 시기였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 정고점이 있는 시장에서는 정고점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도 비싸지 않다고 보잖아요. 정고점 대비 20% 떨어졌으면 진짜 싼 시장이라고 보는데 일단 정고점 대비 조금 아래쪽으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고점 자체가 결국엔 다음 상승의 허리 정도가 되니까 허리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무릎이나 발 밑은 아니지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찾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절대적 저평가라는 말은 기억 속에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정고점을 다 넘어갈 테니까. 그 뒤에는 이제 상대적 저평가를 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중 6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95년식에 893세대예요. 신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롯데백화점도 위치해 있는 곳이고 입지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부천을 봤을 때 여기가 7호선 라인이 있어요. 7호선 라인이 여기 1호선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기. 왜냐면 여기가 상동 신도시인데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보통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신축들이 많이 모였고 여기가 신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여기 싹 다 이사를 왔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학군까지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두 번째로 좀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곳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곳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중앙단지라고 보시요. 여기가 바로 4호선 3번역이에요. 4호선 3번역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초역세권 여기가 단지가 가격이 가장 비쌀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왜냐면 여기가 지상철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안쪽 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상당히 선호해요. 왜냐면 여기 공원이 있죠. 여기 상권이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역까지도 가까워요. 그래서 세종중앙단지를 상당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단지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강남 접근성은 4호선 안에 타고 2호선 갈아타는 게 좀 더 빨라요. 7호선으로 가는 것보다. 둘 중에서 조금이나 더 좋은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 중흥주공 25평 그리고 세종주공 6단지가 25평 했을 때 이 두 개가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직장은 중흥주공이 좀 더 좋아요. 부천에 일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종 6단지가 더 좋습니다. 강남까지 52분. 그리고 학구는 두 개 다 비슷한 편이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흥주공이 더 좋아요.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랑 롯데백화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둘 다 공급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때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이래요. 현재 매매가 5억 3천, 세종주공 6단지가 4억 6천입니다. 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주공 6단지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거의 1억 후반대 들어가요. 얘도 1억 후반대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세금이 받쳐주지 않아요. 전세도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이 좀 더 투자하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주공 6단지랑 그리고 세종 6단지 비교를 했을 때 정고점은 어떻게 될까요? 정고점은 세종주공 6단지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됐으면 여기서 좀 더 높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정고점 자체는 세종주공 6단지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 어디가 더 빨리 올라가요? 중주공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세가 없어지면서 전세가 매매를 치고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지금 같은 평형으로 맞췄을 때 중말 중 같은 경우 매매도 3개, 전세도 3개예요. 세종주공 6단지는 어때요? 매매가 87개, 전세가 6개.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가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세대수도 여기가 더 많아요. 근데 전세가 안 빠질 때는 전세수가 좀만 더 늘어도 빼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수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가 치고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싼 가격인데 매매가 많잖아요. 이때 진짜 전세 빨리 빼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럼 진짜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보통이 세종주공 6단지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주공 6단지가 입지 측면에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잖아요.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과천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평촌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삼본이 있어요. 근데 기존 입지 대비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과천 아래쪽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정타가 들어왔어요.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까지 배우 수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도 상당히 좋아진 거거든요. 일자리가 더 생겼으니까. 기존에 없던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에는 일자리 플러스 교통인데 일자리까지 더 생긴 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3번에 있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과천에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4호선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세종 6단지가 입지면서 우리 매매가 전세가 투자금 자체가 비슷하다면 세종 6단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고민은 항상 투자금 자체가 중마을 중공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적게 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봤을 때도 중마을 중공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라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금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깔끔 포기를 할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그래서 투자금에 들어오는 단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나만 보고 있으면 좋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소액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3본에서 좋은 거 하나, 그리고 부천에서 중상동 신도시에서 하나, 그리고 수원에서 구가 많으니까 여기서 3번, 4번, 그리고 또 다른 곳들에서 좀 더 보겠죠. 아니면 완전 서울 5급지 여기랑 해가지고 5번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딱 맞춰가지고 보겠죠. 그리고 나서 전세값까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전세값까지 들어오는 것 중에서 내 투자금에 만족하는 것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두 개 비교해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단에서 싼지 비싼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투자금 여부를 확인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걸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현재 바로 투자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루틴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따로 과제를 넣진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 과제에 넣진 않았지만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앞마당 4개 만들었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앞마당을 만들며 인보를 쓰며 강의에서 알려주셨던 오순위 시세표를 직접 해보려고 하니 조금 막막했습니다. 앞마당 지역 내에서는 선호도 구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지역 간 비교는 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리니까 오순위 시세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봤을 때 오순위 시세표를 제가 과제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면서 봤을 때 이것만큼 좋은 양식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특허까지 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걸 특허로 내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2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종잣돈 2억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한 7억에 5억짜리 집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6억에 4억짜리 집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걸 사게 되면 5억에 3억짜리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짜 좋은 걸 산다면 8억에
6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겠죠? 이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가 기준에서 나의 우순위 시세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게 8억이다라고 한다면 8억대 아파트, 그리고 7억 5천대 아파트, 그리고 7억대 아파트, 6억 5천, 6억, 5억 5천, 5억. 이런 식으로 가격별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채워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내가 여기에 맞는 지역을 하나를 인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순위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지역 내가 인장 앞마당이 하나예요. 앞마당이 하나면 편해요. 왜 편하냐? 그냥 보이는 것만 다 쓰면 되거든요. 8억대 아파트 5개 써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은지 따지면 돼요. 근데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은지에 따라서 여기가 8억짜리 중에 1등 A 아파트라고 할게요. A. 여기가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장 지역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임장 지역으로 가니까 얘도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예요. 그 입지를 가진 지역으로 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이랑 세 번째 집 이걸 떠나서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여기서 나오죠. 지역 간 비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럼 지역 간 비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비교를 해주면 어떤 부분에서 비교를 해주면 좀 편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서는 강남 접근성을 먼저 봐주세요. 여기가 조금 더 빠른 게 우선순위, 그냥 쉽게 설명할 때 여기가 빠른 게 조금 더 우선순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봐야 될 게 있겠죠. 환경이 어떤지, 교학군이 어떤지 이런 걸 봐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교통 플러스 일자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접근성, 업무지구 접근성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인정하는데 강남 접근성이 A 아파트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어떻게 돼요? A 아파트 대신에 이 아파트 처음 봤던 아파트가 F 아파트라고 할게요. F 아파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파트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야, 너 나가. 그럼 D가 한 칸씩 밀리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B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여기 있는데 그럼 B가 한 칸 밀리는 거죠. B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D랑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보살펴주고 싶었지만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내주는 거에 아쉬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쉬움을 가지는 순간 5순위가 아니고 10순위가 돼요. 20순위가 돼요. 그렇게 많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지가 하나가 완성이 돼서 이 표가 하나가 완성되면 임장을 다닐 때마다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제발. 제발이란 말을 썼어요. 제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아파트를 볼 때 이 아파트가 지금 6억이네? 자 보자. 그럼 6억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지?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근데 이 아파트가 더 좋아 안 좋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강남 접근성이 얘 아파트보다 더 좋아 안 좋아? 학군이 더 좋아 안 좋아? 안 좋네. 그럼 얘는 아예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어떤 아파트 들어온다? 얘는 1, 2등보다는 안 좋은데 3등보다 좋네? 그럼 여기 3등이 들어가고 3등에 있던 애들가 4등, 4등이 있던 애가 5등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인장을 가나 얘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조금 단기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천천히 봐야 될 아파트, 빨리 봐야 될 아파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매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일단 봤어. 근데 바로 여기 오는 아파트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수하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여기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맞춰봐야 될 건 절대가로는 얘가 제일 싼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맞춰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우리가 3번에 예를 들었듯이 평촌에 예를 들었듯이 전세가를 맞춰보는 거예요. 내 투자에 맞는 전세가를 보는 이건 절대가로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투자를 진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다가 전세금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전세금까지 들어온다? 전세금에 들어온다? 이거 사는 거고 안 들어오면 2번으로 2번에도 안 들어오면 3번으로 3번에도 안 들어온다? 4번으로 이런 식으로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표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억 대부터 뭐 9억 대 다 쓰는데 일단은 투자금에 맞는 내 투자금에 맞는 가격대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뭐 3억-1, 2, 3, 4,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아파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서 앞마당 하나 다 있으실까요?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 없으면 만들면서 넣으면 되고 있으시면 다 넣어보세요. 2개 있으면 2개 중에 우선순위를 잡아보세요. 3개 있으면 3개 중에 우선순위를 잡아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페이지에 아파트를 정리하는 거 플러스 이게 바로 비교평가 되는 거예요. 비교평가가. 애써 비교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 하나만 기억 잘하고 이 표 하나만 잘 만들어도 투자할 물건들이 계속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처음에 중국반에서 먼저 알려드렸는데 걱정을 했어요. 임장을 다닐 때 A4 용지 전부 다 이렇게 보고 다니면 어떨까? 보면 이거 또 외부 사람이네라고 인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실전반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전반 분들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중급반 분들이 아직 앞마당이 좀 부족하고 이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거는 중급반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쌓아나가잖아요. 그럼 투자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비교평가하면서 가장 좋은 것만 남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투자 코칭 오시는 분들도 이거 저 만들었어요 하면서 자랑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뽑아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헷갈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단지를 앞에서 하나씩 남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순위 시세표 작성 팁을 알려드리자면 업데이트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고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하나 또는 두 달에 하나 정도의 지역을 앞마당 만들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고 나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파트에 넣지 않더라도 이 시세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 시세 트래킹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단지가 나온다면 밀어내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단지가 있으면 그 지역을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보합 또는 하락하거나 전세가 상승하거나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거나 매물 물건이 또 사라지고 있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겠다 싶은 애들이 있으면 그 지역들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 지역을 늘려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전 투자 코칭을 못 받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거주하기 위한 갈아타기보다 자산 재배치를 통해 거주 보유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현재 기존 집은 매도해서 11월 중순 장을 받고 저희도 11월 초에 월세로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11월 중순에 이게 일정이 많아요. 11월 다 모든 게 매도도 하고 이사도 가고 출산도 예정이에요. 이제 그 전에 1호기를 투자하고 싶은데 11월 중순이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9월, 10월 정도 거의 2달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중반 들으면서도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밤마당이 노원구, 두 번째 광진구, 세 번째가 동대문구 이렇게 세 곳을 다녀왔는데 예산은 취득세 제외 3억 중반 정도라 세 개 앞마당이 생겼으니 사급지 동대문 집중해서 10월에 투자를 목표로 하면 좋을지 10월에 다른 사급지 지금 생각은 서대문구에도 다녀보면서 10월에 노리는 걸 좋을지 모르겠어 질문 남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지금 앞마당을 만든 세 번째 앞마당을 만든 동대문구에 집중할지 서대문구까지 다니면서 노릴지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동대문구에 매물 임장 못 해봤는데 뭔가 혹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급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없고 매도는 정해졌는데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일단 이분이 지금 힘든 상황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초반에 실타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먼저 팔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먼저 팔면. 지금 동대문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동대문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앞마당 자체가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예요. 근데 앞마당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은데 비교가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면 광진구 제일 좋고 동대문구 그다음 아래쪽에 노원구 아파트면 동대문구랑 비교를 하게 되면 동대문구가 좋아. 동대문구랑 광진구랑 비교를 하게 되면 광진구 좋아. 동대문구 내에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좀 아쉬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너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최소한 서대문구를 가볼 것 같아요. 그리고 동대문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가능하다면 남편이라도 보내가지고 강 남쪽에 있는 뭐 강서구라든지 보내야죠. 아니면 관악구라도 한번 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더 많이 갈수록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아는 거랑 두 군데 아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 두 군데 아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관악구고 여기가 강서구고 이걸 더 알게 되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앞마당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결국에는 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2월 전까지 모든 게 끝내야 되니까. 왜냐면 아이를 낳고 다시 오게 되면 이미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거는 타협을 하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대문구에 보고 동대문구에서 딱 맞는 매물만 보게 되면 좋은 매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 있고 저희 임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이버 임장이라도 해가지고 늘리세요. 특히나 이번에 추석 연휴가 어때요, 여러분? 길죠.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에? 임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몇 명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석 때 친척 집에 가잖아.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부동산 이야기 하겠죠.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부동산 이야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동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부동산 가세요. 부동산은 문 닫았을 테니까 임장 가가지고 더 좋은 매물 찾아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좀 노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마당은 가급적이면 내가 좀 빠르게 늘리면서 좀 매물을 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대문 매물 보면서 서대문 그리고 한 곳 정도만 남편분한테 임장 좀 갔다 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알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때 갈아타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먼저 말로 설명해드리고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진 자산이 싼지 비싼지 파악해야 돼요. 이거 내가 팔거나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져가야 자산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예상 매도 금액,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등으로 예산을 파악해요. 그리고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매물을 매도한 후 미리 받았던 우선순위의 매물을 매수한다는데 이게 우선순위 시세표가 미리 결정이 돼 있으면 팔아? 그럼 나 이거 사면 돼. 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걸 갈아타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죠. 처음에 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먼저 보고 끝까지 가져갈 자산인지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결심을 했어요. 그럼 매도를 결심을 했어요. 매도 결심을 했으면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팔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내놔야 돼요? 팔리기는 조금 애매한 금액으로 내놓으면 돼요. 팔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사장님 저 이거 얼마 되면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매물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결심하기 전에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남는지가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살 수 있는 단지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매수 콜이 오잖아요. 나 매도 내놨는데 매수 콜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 물건 아마 좀 깎아서 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오게 된다면 받았어요. 이 매수 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이랑 또 배우자랑 잠시만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내가 봤던 단지들에 싹 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지금 계약할 수 있는 물건, 왜냐면 미리 다 봤으니까 이거 계약할 수 있는 물건 있는지, 가격 협상 얼마 되는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건 다 찾아요. 다 찾고 나서 계좌를 받아요. 매수할 곳에서 계좌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계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입금이 될 거잖아요. 매도한 금액이 입금이 될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매수한 계좌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려워요.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물건을 못 팔잖아요. 내가 물건을 살 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매도가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면 지금 내가 팔았던 물건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다시는 이제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럼 또 여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점점 밀리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아무거나 사자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진짜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매도 먼저 해도 괜찮아요. 매도 먼저 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시장이 좋을 때는 거의 동시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해야 될 아파트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도한 집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앞마당 3개는 만드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예산보다 조금 더 좋은 앞마당 1개, 그리고 예산에 맞는 앞마당 2개, 이렇게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3억 정도 사업지를 만든다고 하시면 지금 동대문구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를 좀 빠른 속도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내가 현장 임장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 사이버 임장이라도, 그리고 임장 보고서도 다른 분들이 썼던 걸 진짜 많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급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초반에 이렇게 시세로 말씀드렸지만, 사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 정도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급지 중에서도 조금 좋은 아파트는 정보를 회복한다고 하지만 그 외 아파트는 정보 회복하지도 못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서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자, 다음은 1주택자 고민입니다. 갈아타기 추가 매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죠.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수원 영통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약 1억 원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분간 씨들을 다시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게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 성과금으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지 갈아타기. 첫 번째는 갈아타기예요. 이제 영통의 주택의 입지 경쟁력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내년에 확보될 1억과 기존 주택 매도금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옮기는 방법. 하지만 매수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양도세율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세가 크게 오르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금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년 이내 팔게 되면, 매수하고 나서 1년 이내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70%.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돼요. 포함하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게 되면 60%예요. 단기 중과가 되기 때문에 거의 공동 투자를 하게 돼요. 누구랑 공동 투자를 해요? 국가랑 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년은 그래도 만약 오를 것 같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2년은 버티고 나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고민은 추가 매수입니다. 기존 주택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길 1억 원으로 투자 가능한 다른 지역, 부산, 대구 등 광역시나 수도거급지의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되어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좀 더 리스크 상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좋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이 똘똘한 1주택 포지션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요약하자면 높은 양도세를 감수하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자산의 수를 늘려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전부 다 상승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규제 지역이 될 겁니다. 다 규제 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집부터도 취득세가 어떻게 돼요? 8%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부터도. 왜냐면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는 타이밍들이 생길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늘 기회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내가 가진 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매도를 하고 더 포함해서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거든요. 근데 저라면 시장 상황이나 개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산 키우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통이라고 한다면 저는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치가 이제 오르게 되면 2년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종잣돈이 조금은 모아가야 될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진짜 좋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가구 2주택으로 조금은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시세가 상승한다면 좋은 곳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좋은 아파트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한다면, 만약 하락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물론 자산을 갈아탈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라도 더 좋은 집을 사면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1억 플러스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자산을 쌓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1주택자들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더 좋은 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강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일단 2주택자까지는 자산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여전히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일시적 2가구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2주택자. 현재 주택이 2개 이상에서 다시 종잣돈을 모으며 투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노후 준비금 38억 9천이에요. 이제 거의 39억이죠. 17년 안에 마련하기 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현재에도 주택을 늘리며 투자하며 목표를 다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2주택자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2주택자, 다주택자. 와,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1주택자 한 명도 없었고 2주택자도 한 명도 없어서 다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요 지금 다주택자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수를 늘리기보다 갈아타기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더 가치 있는 주택으로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주택자다. 1주택자 목표. 1주택자다. 2주택자 목표. 2주택자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갈아타기. 하나는 3주택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일 때? 여기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수 언제 늘려야 될지. 자, 다주택자가 되기 좋은 시기가 있어요. 보게 되면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잠을 못 잤어요. 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제 집이 30채가 있는 걸 생각하면서 와 이러면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전 너무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의 마법은 이거예요. 8년 동안 18채인데 2년 동안 12채예요. 그러니까 남은 2년이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자산을 쌓아가면서 그 전세금을 올려받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 자산이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자산이 쌓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올려받는 전세금 자체도 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다만 이 시점이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전 다주택자가 되기 좋은 시기는 세금 규제가 풀릴 때라고 생각해요.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데가 좀 풀렸으면 우리가 좀 투자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득세도 지금 중과잖아요. 2주택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 과세라고 하지만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는 12%가 되다 보니까 여기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제 종부세가 계속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택 공시가가 계속 합산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묶은 아파트가 있으면 그래 너 임대사업자 잘하고 있지? 그럼 내가 종부세는 안 내게 해줄게. 그 아파트만큼 종부세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많다도 전부 다 임대사업자 다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없죠. 그래서 보유세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규제지역이 되면 규제지역에 2주택이냐 3주택이 있냐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세금 규제가 풀리지 않아요. 평생 그럴 일 없겠지만 평생 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언제 내가 다주택자로 가야 될까요? 다주택자로 가야 되는 시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서 여기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한 20억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이때가 7억 정도라고 할게요. 7억짜리가 많이 올랐다가 20억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집을 우리가 12%의 취득세를 내고 사라고 하면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때 사겠죠. 왜냐면 이거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 얼마예요? 거의 8,400에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1억에 가까운 돈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8억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득이잖아요. 그럼 이런 집은 어때요? 이런 집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이걸 만약에 12%가 한다면 얼마예요? 2억 4천 정도가 돼요. 그럼 취득세로 2억 4천 정도 낸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 30억이 넘어가요.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샀어도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기회는 계속 주고 있는데 취득세가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면 취득세만큼 내가 못 벌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에 드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세금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키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충분히 저렴하고 내가 만약 이것 투자했을 때는 충분히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는 12%를 내고라도 8%를 내고라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12%라는 취득세를 내면서 투자를 진행했었고. 근데 바로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2주택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더 좋은 자산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 이거 투자로 했을 때 나 진짜 돈 벌 수 있겠는데? 라고 했을 때 세금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한다면 세 번째 주택을 매수하세요. 이때. 또는 규제가 풀렸을 때 세 번째 주택 매수하세요. 이게 늦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순자산 10억을 달성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한 채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두 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주택자로 갈 거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주택, 네 번째 주택, 다섯 번째 주택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솔직히. 근데 그 방법을 진짜 마음먹고 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기 좋은 시기는 세금 규제가 풀릴 때 그리고 세금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꼭 아래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으신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춰가지고 다주택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